여러분,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닷새 전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가 붙잡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서 오늘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2명이 며칠 전에 동료 선원 16명을 숨지게 한 뒤 남쪽으로 내려온 사실이 드러나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으로 추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먼저 김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은 모두 20대로 오징어잡이 배의 선원들입니다. 이들을 태운 배는 지난달 31일 우리 해군 초계기에 의해 처음 NLL 이남 해상에서 포착돼 경고 사격을 받고 도주했지만 이튿날과 그 다음 날도 NLL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영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서 납포를 하게 됐고 제압을 해서 납포를 했습니다. NLL 월선과 도주를 반복한 점, 17톤짜리 목선에 2명만 있는 이유 등을 조사한 끝에 이들이 선원 16명 살해에 연루됐다는 게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동료 17명과 함께 8월 15일쯤 김책항을 출발해 조업을 하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선원 1명과 함께 선장을 살해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지난달 말 선장을 먼저 살해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심야에 나머지 선원 15명도 차례로 살해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들은 김책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자 급하게 남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정부는 추방된 북한 선원들에 대한 분리신문과 배의 상황 등으로 미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오늘 국회에 출석한 한 청와대 관계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첫 추방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들으신 대로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추방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탈북한 사람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 추방할 건지, 또 어떤 경우에 쫓아보낼 건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우리 해군에 납포된 북한 주민들은 애초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상적인 귀순 의사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계속 도망을 다니다 납포됐고 이들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증거들은 이미 인멸했고.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들을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문제는 앞으로 탈북민 가운데 범죄자는 모두 북한으로 추방할 것이냐입니다. 이번 사례는 극도의 흉악범에 해당하는 경우지만 사소한 범죄자까지 북한으로 추방할 경우 북한에서 제대로 된 형사 절차 없이 생명의 위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어떤 기준 하에 추방을 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례가 탈북민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선례로 인식될 경우 3만여 탈북민들이 신변상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6년 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년부터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또 국제고가 한꺼번에 일반 고등학교로 바뀝니다. 그런 특목고들 때문에 어디 학교가 좋고 또 그다음은 어디가 좋다 이런 서열이 생겼고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먼저 달라지는 내용을 김영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대상은 전국 42개 자사고와 30개 외국어고, 7개 국제고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이들 학교는 별도의 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권이 없어지고 일반 고등학교와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교육부는 이 학교들의 운영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상 시행령을 올해 안에 삭제할 계획입니다. 일반고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자사고나 외고 학생 신분이 유지되며 학교의 명칭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입시에 유리한 특목고로 인해 고교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다시 사회계층 격차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과학고와 영재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0에서 40%만이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외국어고와 달리 과학고는 90% 이상이 이공계로 진학해 설립 취지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해당 학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정부 조치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반고로 바꾼다는 2025년은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정책이 바뀌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 반응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은 고교 평준화의 보완책으로 다양성 교육을 위해 등장한 고교 형태입니다. 설립 30여 년 만에 공교육 황폐화 주범이라며 퇴출 위기에 몰리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획일적 평등의 다양성 교육 질환을 또다시 앓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둡니다.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삭제하려는 조치에 대해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헌법 제31조 사항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 시점이 2025년이라 정권이 바뀌면 번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자사고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그러고 벌써부터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2022년 들어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 고교 체제 개편안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논의 없이 집권 행정부가 결정합니다. 법제화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대통령령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은 언제고 바꿀 수 있어요. 그동안 특목고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던 정부가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일괄 폐지로 급선회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정부는 고등학교를 좋은 데부터 쭉 줄 세우는 걸 없애기 위해서 오늘 대책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주요 대학의 4년치 입시 결과를 분석했는데 학종으로 대학에 합격한 비율은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서였습니다.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그 반대였습니다. 즉 내신 등급이 낮은데도 합격률이 높다는 건 대학들이 고등학교에 어떤 등급을 매겨서 줄을 세운 정황이라고 정부는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부 발표대로 특목고를 없애면 이 고교 서열화가 사라질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일반고로의 전환 시점을 2025년으로 잡은 것은 이때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란 고교생들이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방식입니다.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수강하는 과목이 학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신을 절대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신 부담을 덜게 되면 자연히 대학 입시 노하우가 풍부한 특목고와 자사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쏠릴 수밖에 없어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기에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시 확대안까지 가세하면 수시에 강점을 가진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럼 똑같은 교육을 실제로 한다 치고 학원들이나 긴 과외 같은 이 사교육 이것은 지역별로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대학의 서열이 사실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문대 합격자 수 등을 따져 새로운 일반고 서열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열화가 해소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학력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옛날처럼 또 인류학계가 또 나오겠죠.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도 또 서열이 또 생길 거예요. 개편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어렵지만 반드시 병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의붓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자신은 아이를 2차례 유산했는데도 남편은 계속 아들만 아끼고 또 챙긴다고 느껴서 그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청주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18일 만입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 5살 A군의 뒤통수를 10분 정도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설명하면서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A군을 눌러 숨지게 했다는 고 씨의 주장이 법의학자들의 감정 결과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고유정이 아이를 2차례 유산했는데도 현 남편이 A군만 아끼는 태도를 보인다며 적개심을 갖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주지검은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 씨가 깨어 있었던 정황 증거를 토대로 고 씨가 A군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고 씨의 전 남편 살해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하려면 두 사건에 대해 하나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며 병합 심리 요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건강이 좋지 않다며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있고 또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가 지인들과 라운딩에 나선 모습입니다. 전두환 씨 일행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노출된 데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골프채로 찌르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5.18 당시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며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명령권 없어 명령을 해?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골프장에서 목격된 전두환 씨는 골프채를 휘두르고 걷는데 큰 문제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고 30억 원이 넘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가 촬영해 제공한 것입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던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을 했을 수 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11시간 가까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오드바에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Do you admit the sexual violence? How do you feel about this situation?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던 도르지 소장은 2차 경찰 조사에선 일부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거듭 추궁하자 말을 바꾼 겁니다. 경찰은 몽골인 승무원에 대한 폭언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인에 대해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강제 추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몽골 정부는 이에 대해 도르지 소장이 면책 대상자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르지 소장이 외교 여권을 갖고 있고 몽골 4부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책 특권 대상자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상주 외교관에 적용되는 빈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국제관습법상으로도 헌재 소장을 면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는 몽골 정부와 계속 소통하겠지만 앞으로 수사에 대해선 원칙대로 처리되는지만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대통합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오늘 오후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에게 전화해서
당장 만나자고 제안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탄핵 문제는 과거에 묻어두자, 즉 통합 논의 의제에서 빼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황교안 대표 측이 밝혔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형 모임 유승민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보수 통합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황 대표는 통화에서 둘이 만나 보수 대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고, 유 대표는 직접 만나기 전에 우선 실무협상부터 진행하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결론은 실무협상 결과를 가지고 만나자입니다. 양측 실무협상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을 어제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그 상대방의 어떤 선의를 믿고 제가 이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안하고 앞으로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는 거라면 저도 그 대화에 응하겠다. 이에 앞서 양측은 통합 논의 핵심 쟁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양측이 보수의 미래를 위해 탄핵 문제는 과거에 묻어두기로 합의했다는 게 황 대표 핵심 측근의 설명입니다. 즉 통합 논의 의제에서 탄핵 문제를 빼겠다는 뜻입니다. 두 대표가 실무협상 결과를 가지고 마주 앉을 수 있는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야권발 정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자, 이렇게 황교안 대표 쪽 설명대로 두 사람이 탄핵을 과거에 묻고 가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우리공화당은 이번 논의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신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다른 당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호건 기자입니다. 옛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유승민 대표와 달리 황교안 대표는 세모란 답처럼 탄핵에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통합 논의에서 탄핵을 과거에 묻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두 사람 발언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가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선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이야기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보수가 제대로 화합할 수도 통합할 수도 없다는. 탄핵을 통합 의제에서 빼자는 두 사람의 합의로 탄핵 추진 세력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공화당. 통합 논의에 반발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탄핵 입장 명확히 해라. 선거 야합일 뿐이라는 다른 당들의 비판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장병 갑질 장군 영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묻지마 보수 통합을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유승민 대표의 사과가 통합의 전제다. 조건 없는 대통합이 중요하다. 의견이 쪼개져 있는 한국당 내 친박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변수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여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고려하면 이제 논의가 필요한 때라는 건데 당장 야권에서는 정의당을 빼고는 모병제가 과연 공정하냐, 안보상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여당과 국방부도 아직 검토할 단계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소식은 권지훈 기자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검토를 오늘 공개 제안하면서 2025년 병역 자원이 10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급감하는 현실을 직시하자고 했습니다. 현행 징병제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모병제를 통해 정예 강군을 육성할 수 있고 남녀 간 갈등과 차별, 병역 비리 등 부조리도 해소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검토해달라며 공론화에 나선 건데 정치권 반응은 일단 싸늘합니다. 한국식 모병제가 당론인 정의당만 환영했을 뿐.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더 이상 과거식의 군대 유지의 환상을 가져도 안 됩니다. 다른 보수 야당들은 흑수저만 군대 가게 될 우려가 크다. 안보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모병제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에만 군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병역에 관한 문제를 이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 아닌가. 제안을 받은 민주당도 아직 검토 단계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정리 안 된 얘기고 아직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죠. 우리가 뭐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단계도 아직 아니에요. 국방부 역시 장기 과제, 국민적 합의를 언급하며 거리를 뒀습니다. 국방부에서 어떤 그 모병제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 나가야 될 부분은 있다. 모병제의 논쟁적 성격 탓에 여당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한데 결국 여론 동향에 따라 총선 공약 포함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SBS 권지윤입니다. 충북 진천에서 80대 남성이 제사를 지내려고 모인 문중 사람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재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입니다. 제사상이 검게 그을리고 돗자리도 모두 불에 녹아버렸습니다. 방화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문중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도중 누군가 뒤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로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11명이 1도에서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의자는 다름 아닌 같은 종중원 80살 A씨였습니다. 평소 A씨는 재산 문제 등으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A씨가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 개발하면서 그 돈을 받아갖고 횡령을 해서 재판을 승소했어요. 그리고 시사 지낼 때나 무슨 뭐 행사 때 행패 부리고 맨날 싸우고 하고 그랬었어.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화물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A씨가 회복되는 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은행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현지 투자 유치망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를 모집해주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주관사가 되려고 경쟁도 치열한데요. 그런데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직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 주관사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수출입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 달러나 유로 보유가 필수인 만큼 1년에도 서너 차례 해외에서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합니다. 현지 투자 유치망이 넓은 국내외 증권사가 채권 발행 주관사로 선정됩니다. 로드쇼를 얼마나 잘하고 메이저 그 국제금융의 큰 돈들을 얼마나 많이 꼬셔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사를 누가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절대적입니다.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5년간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서 선정 절차를 무시했다가 지난 7월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주관사 선정은 증권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한 뒤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상 주관사는 증권사 5곳 정도를 선정하는데 수출입은행이 임의로 2곳 정도를 먼저 고른 뒤 나머지 서너 곳만 제안서 평가를 거쳐 주관사로 선정한 겁니다. 사전 선정된 증권사 평가 점수는 선정 결과에 맞춰 사후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출입은행이 이 기간 동안 발행한 해외 채권은 25조 9천억 원 규모로 주관사 수수료로만 768억 원이 나갔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이 이런 주관사 선정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정황을 잡고 최근 수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출입은행 담당자들이 뉴욕과 런던, 홍콩 등지에서 진행된 해외 투자 설명회 과정에서 증권사로부터 부적절한 접대와 대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경찰은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접대 등 대가를 받고 투자 유치 능력이 떨어지는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도한 수수료 지급과 함께 불리한 조건으로 채권이 발행되는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이자율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출입은행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와 제도 개선을 마쳤다면서 경찰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여당은 과거 수사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압력을 넣었던 사실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황 대표는 과거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며 이번 수사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수사의 관건을 전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우선 최근 새롭게 드러난 의혹부터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해경청장이 구조자 대신 헬기에 탑승했다는 의혹과 세월호 내 CCTV 저장 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입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수사 대상은 세월호 수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당시 해경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대검, 수사팀 사이에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황교안 대표는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전격적인 수사단 설치 배경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로 악화된 청와대와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고검에 처음 출근한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은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을 연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훑어본 뒤 수사 대상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이번엔 독도 헬기 사고 속보입니다. 해경이 사고 엿새 만인 그제 처음으로 독도에 있는 CCTV를 확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독도에 있는 CCTV 19대 가운데 한 대는 사고 헬기가 이륙했던 헬기장을 정면으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독도에 설치된 CCTV를 사고 엿새 만인 지난 5일에서야 독도 경비대 측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틀 전에 저희가 그 독도 경비대에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독도에 어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이틀 전에 요청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 지금. 사고가 난 독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모두 19대. 사고가 난 지점과 무관한 연구용 CCTV 등 3대를 제외한 나머지 16대는 경북경찰청 관할인데 이 가운데 한 대는 사고 헬기가 이착륙한 독도 헬기장을 정면으로 찍고 있고 또 다른 CCTV에도 사고 헬기가 일부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독도에 설치된 CCTV에 사고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해경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를 닷새가 지나도록 확보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범정부 사고수습지원단은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해당 CCTV를 모두 공개했지만 언론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헬기 이착륙장 등 독도 주변 CCTV 영상 11개입니다. 가족분들은 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색당국은 기상 악화로 내일 오후까지 수중 수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야간에는 조명탄과 대형 함정을 이용한 해상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BC 박정입니다. 정부가 어제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보다는 경기 부양에 방점이 찍힌 정책이라며 핀셋보다 상한제 전면 시행 같은 망치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비껴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현장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로 대상지에서 빠졌습니다. 바람이 다 무서운 상황이 좋다고 그러지. 20평, 11평 정도.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로 타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이미 예고됐고 정부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집중 점검하는 가운데서도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9%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런 추세를 낳았다고 평가합니다.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이른바 핀셋 지정을 비판하며 지금 필요한 건 핀셋이 아니라 망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서울 전체 행정동의 5.8%에 불과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재건축 아파트엔 6개월 유예 기간이 부여돼 회피 출구를 터줬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와 이제 후분양제, 분양 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와 같은 이제 종합적인 정책들이 동시에 시행될 때만 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참여연대도 정부의 핀셋 지정이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막연한 불안감 속에 돼지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대형 마트에선 국산 삼겹살을 수입산보다도 싼 100g에 840원에 파는 기록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국산 삼겹살 판촉이 한창입니다. 제휴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0g당 단 840원, 2013년 3월 이후 6년 반 만에 가장 싼 값입니다. 오히려 수입산 냉동 삼겹살보다도 크게 싸다 보니 한아름씩 집어가는 고객도 있습니다. 가격 싼 것 같아서 가족들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왔어요. 많이 싼 것 같아요. 열병 때문에 잘 안 먹었죠. 무서워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에 시름 깊어진 양돈 농가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2만여 마리에 달하는 물량을 파격 할인하는 겁니다.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구매를 좀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대로 지금 행사를 해서 고객들에게 소비 촉진을. 홈플러스도 오는 13일까지 국산 돼지 앞다리와 뒷다리를 100g당 각각 690원과 390원에 파는 등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전 킬로그램당 평균 18,512원이었던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발병 이후 잠깐 오른 뒤 이미 20% 가까이 떨어진 상황. 평균 도매 가격 역시 발병 전보다 13% 정도 떨어졌습니다. 한돈업계도 전국 곳곳에서 판촉 행사를 여는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안간힘을 쓰면서 하루빨리 소비자의 불안감이 씻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미국이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5배가 넘는 6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미국 측 협상 대표는 한국 답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방한 사흘째인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오늘도 자맹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측 정은보 대표는 물론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을 비공개로 만나 한국 내 분위기를 탐색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내년도 분담금은 올해 1조 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에 미국인 군무원과 가족 지원 비용을 더한 데다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비용까지 우리 부담으로 넘긴 겁니다. 드하트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과 다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큼 한국도 지금과는 다른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제안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생각하는 상한선을 달라는 뜻입니다.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도 거론할 거냐는 질문에 드하트 대표는 그 카드를 쓰는 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줄곧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부터 있을 일본, 독일 등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미 간 협상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전략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충격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단순 패배를 넘어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손성민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켄터키 주지사 선거 하루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 나서 공화당의 승리가 트럼프의 승리라고 호소합니다. If you lose, it sends a really bad message. You can't let that happen to me. 하지만 결과는 박빙의 패배. 켄터키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30%포인트 넘게 이겼던 강세 지역이자 탄핵을 막아설 여당 상원 원내대표의 지역구라서 충격은 2배, 3배로 다가왔습니다.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로 불리는 버지니아의 주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내줬습니다. 미국 언론은 지난 대선 트럼프를 지지했던 도시 바깥 교외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를 빌미로 민주당 대선 주자 수사를 우크라이나에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미 하원의 탄핵 조사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협조 거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 서열 상위인 정무차관이 비공개로 증언대에 섰고 다음 주 시작되는 공개 청문회에선 우크라이나 주재 미 대사 대행의 불리한 증언도 예상됩니다. 행정부의 이탈에 이어 여당 의원들마저 지방선거를 계기로 흔들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 초과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